네, 가장 먼저 찾아갈 곳은 5살 고준희 양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전주역입니다. 추악한 진실이 양파 껍질 벗겨지듯 하나씩 공개되고 있습니다. 네, 실종 22일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준희 양 관련 이야기, 백기종 전 수사경찰서 강력팀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남국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준희 양의 비극 관련한 새로운 얘기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데요. 전주 덕진경찰서에서 형사계장이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씨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최초 그 얘기가 거론됐던 전주가 아닌 그 봉동에서 그 사건이 발생해서 거기서 그 추가적으로 옮겨진 것으로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백기종 팀장님, 새로운 얘기들 하나씩 나오는데 그 친부죠. 고 씨에게 굉장히 불리한 얘기들 하나씩 나오고 있죠. 이 사건이 최초에 경찰에서 진술을 어떻게 했냐면 4월 26일 날 네. 그 병원에 치료를 하기 위해서 맡겼던 준이 딸이 이제 아프다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집에 도착을 해봤는데 1시에 그 양할머니죠. 그 네. 내연녀의 친모인 양할머니가 이 음식을 줬는데 그걸 먹고 이제 벽에 부딪혀서 이 토사를 하고 이게 토사물을 내고 사망을 했다라고 이렇게 진술이 돼 있었죠. 그러니까 우발적인 사고로 그렇죠. 사망한 우발적인 거다, 이런 사고로 얘기죠. 이렇게 진술을 했었는데 네.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소위 말하면 이제 통신 수사라든가 여러 가지 수사가 있습니다. 뭐 자동차, 왕래, 뭐 CCTV라든가 뭐 이런 대중교통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니까 그 당시의 행동 패턴이 전주 인우동이 아니고 아하. 바로 완주 봉동. 그러니까 내연녀가 함께 살던 주거지로 판명이 됐죠. 네. 그 부분을 추궁을 하니까 그때 진술을 번복합니다. 사실은 양할머니가 있던 전주 인우동이 아니고 바로 안주 봉동에 사실혼 관계 있는 내연녀와 함께 있던 집이었다라는 진술을 번복을 한 그렇군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 이제 준희 양의 아버지 고 씨와 네. 이 준희 양의 양할머니 두 사람만 관련이 돼 있고 내연녀는 빠져 있다라고 지금 이제 그렇죠. 자백을 했었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내연녀가 추가로 이제 뭐 공범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내연녀가 긴급 체포가 됐죠. 네. 자, 그럼 이 준희 양이 죽어가는 모습을 결국 내연녀도 함께 봤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수사를 나오면 내연녀는 이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네. 이제 지금 주장을 했었는데 그렇죠. 결국 이 내연녀가 결국 이제 그 고준희 양의 이제 아버지 친부의 집에서 고준희 양이 사망을 했고 그 장면을 직접 목격을 했다. 사체 유기 현장에 그렇죠. 같이 있었다 이런 그리고 이제 얘기죠. 그 사체를 이제 실제로 그 어머니 집, 이제 그 내연녀 어머니 집으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그 내연녀의 어머니와 이제 친부 두 사람이 군산으로 옮겨서 실제로 이제 매장을 했다. 이런 게 사건의 얼개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그런 걸로 비춰봐서 지금까지의 전반적인 진술을 보면 준희 양이 죽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입을 맞춘 정황, 그다음에 여러 가지 쇼를 했던 정황들 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왜 죽었느냐 사실은 준희 네. 양이 이 문제와 관련한 풀 수 있는 하나의 핵심 이제 키워드가 하나가 풀린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장하는 것은 사고사였다 주장하지만 그러나 지금 경찰은 사고사가 아니라 어떤 이 폭력에 의한 여러 다른 요인에 의한 사망의 즉 어떤 타살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금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내연녀가 어떤 이 사건에 한 번에 지금 그 테두리 안에 들어온 것이죠. 네. 이제 문제는 앞으로 내연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부분을 좀 밝히는 게 앞으로 수사의 핵심적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폭력에 의한 타살 부분은 아직까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김남국 변호사. 네. 뭐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친부의 최초 진술을 보면 아이의 죽음이 이혼 소송에 영향을 미칠까 봐 그랬다. 이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네. 과연? 일반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는 네.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떨어지는군요. 봐야 됩니다. 네. 사실 아이의 죽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 뭐 소송이든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건 맞지가 않고요. 네. 만약 당장에 뭐 정말 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긴급하게 아이가 위험한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당장에 119에 전화를 거는 게 맞고요. 그렇죠. 119에 전화 거는 게 늦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을 장례 절차를 치르지 않고 네. 바로 이렇게 유기를 하거나 매장을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이가 서로 정말 이렇게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네. 이거는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이혼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상 혼인 관계 중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고준희 양의 사망이 이 이혼 소송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고준희 양의 친부가 이야기하는 이 범행의 동기 자체를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네. 경찰에서는 계속해서 이 동기 부분과 관련해서 집중적인 추궁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이 동기에 대한 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것은 이 고준희 양이 그냥 이렇게 뭐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자체가 네. 아파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유기치사라든가 네. 아니면 또는 살해 의혹을 남기는 점이기 때문에 아마 현지점을 가지고 더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정말 부모가 아이가 그렇게 아프면 병원에 먼저 119에 네. 먼저 신고를 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준희 양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알아서 네. 이 약을 꼭 먹어야 되는데 네. 이 약도 꾸준히 먹지 않은 정황이 밝혀졌기 때문에 또 의심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경찰이 수사를 그 행적이라든가 지난 과거에 대한 수사를 쭉 했었는데 네. 병원 기록을 보니까 이 아이가 1월 달에 맡겨진 이후에 네. 그 이제 친모로부터 인수를 받아서 아이를 양육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2월 23일하고 3월 19일 날 머리라든가 뭐 창상 어떤 찰가상이 있어서 봉합 수술하는 건도 있었는데 사실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한 치료를 했다라거나 약을 복용했다는 흔적이 없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일종의 유기치사 형태의 어떤 고의적인 그런 살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들여다보고 있고요. 그렇군요. 제가 또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네. 지금 이 사람들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 세 가족이 네. 굉장히 정황이 많죠. 입을 맞춘 정황이. 네. 신고 4일 전, 12월 8일 전이 4일 전에 일주일 간격으로 전화를 모두 바꿔버렸다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군산 부분도 현장에 가서 이 통화를 전부 전원을 꺼버리고 이후의 행동 패턴에 대해서는 알 수 없도록 한다는 그런 네.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결국은 학대로 인한 사망이 아닌가 하는 부분을 경찰에 들여다보고 있고요.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전문가들 얘기를 빌어보면 석 달 정도 약을 계속해서 복용하지 않으면 네. 야. 그대로 사망을 할 수 그렇죠. 있다라는 네네. 증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현정 의원, 네. 이웃 주민들이 기억하는 준희 양의 모습 역시 그다지 밝지 않았다고 했는데 자, 어떤 이야기들이 전해집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웃 주민들 같은 경우는 사실 3월 30일 이후에는 뭐 네. 나타나진 않았어요. 이제 그 전에 이제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네네. 결국 이제 준희 양이 또 우는 소리가 많이 났다든지 네. 그리고 이제 또 내연녀가 화내는 소리가 많이 났다든지 그렇죠. 이런 증언들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내연녀가 처음에 이거 사건을 신고할 때 그 이유를 어떻게 됐냐 하면 자신이 원래 데리고 온 6살짜리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아하. 네. 자, 그러면 준희 양이 5살이잖아요. 그럼 두 아이가 굉장히 많이 다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걸로 비춰를 보면 사실은 데리고 온 자녀와 그리고 이제 그 친부의 어떤 자녀, 이가 만약 다투면 예를 들어서 내연녀 입장에서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결국 자기가 데려온 애를 편을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발단 자체가 보면 사실은 여기서부터 비롯됐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준희 양이 굉장히 걸림돌 같은 역할을 한 거죠. 사실 준희 양을 보호해야 될 친부는 사실은 전혀 이 문제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았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친부 같은 경우는 애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네. 뭐 건담이라든지 뭐 자기 네. 취미 생활에만 굉장히 관심을 기울였잖아요. 네. 그런 행태를 보면 결국 준희 양이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일방적인 학대라든지 그런 것들 가정 불화라든지 그런 것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의 정황 자체가 이 사건을 이룬 하나의 원인으로 일단 상당히 중요한 팩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준희 양을 이제 가르쳤던 어린이집 선생님이 뭐 어쩔 때는 준희 양의 혀가 뭐 퉁퉁 부어 있을 때도 네.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차피 부검 결과가 나왔지만 만약에 아이에게 먹여야 할 이런 약들을 좀 고의적으로 먹이지 않았다. 이런 게 나타나도 더 처벌이 강화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혐의점을 보고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준희 양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독할 수 있는 중증의 병을 앓고 있었고요. 네. 또 거기에 더해서 발달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미숙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보다 이제 부모의 주의 의무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 아이에 대해서 부모가 해야 될 최소한의 어떤 의무나 이런 것들을 다 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라고 한다면 네. 이것은 사망 이후에 어떤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네. 유기와 관련된 혐의를 인정된 상태에서 네. 이 부분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어떤 아이에 대한 학대나 유기 정황에 의해서 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최소 징역 10년 이상 또는 네. 15년 이상의 범죄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아픈 아이를 보호해야 될 부모들이 그리고 할머니까지 가다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용서할 수 없는 범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248일간의 거짓말, 무려 8개월 동안에 이런 어른들의 실종극, 이 또 천인공노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백규정 팀장님 어떤 겁니까? 양육규장 네. 뭘 숨긴 겁니까? 뭐 이런 겁니다. 이제 그 DNA 미검출이라고 나오는데요. 네. 통상 아이가 생존에 있다라고 하면 생존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 아이 용품을 샀다라든가 병원을 다녔다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또 집안에서 아이가 만지고
가지고 놀았다라든가 또 뭐 칫솔질을 했다라든가 네. 그 식기를 이용해서 밥을 먹였다라든가 이런 부분이면 반드시 해당자의 그 DNA, 소위 말하면 그런 유전자 시료가 검출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주거지 내에서 준이 양이 먹었다, 또 사용했다는 식기라든가 또 칫솔질했다는 칫솔이라든가 네. 소위 생활용품에서 전혀 고준희 양의 DNA가 발견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고민형이라든가 아이가 좋아하는, 사실 제가 가슴 아팠던 부분은 저겁니다. 아이를 군산의 그 중턱, 야산 중턱에 매장을 하면서 그 아버지가 할머니랑 같이 가서 30cm 구덩이를 파고 매장을 하는데 바로 저기에 보이는 평소에 준이 양이 좋아했던 고민형을 또 거기 넣어줬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런 위장을 철저하게 했다는 거죠. 제가 더욱 가정스럽게 느끼는 건 뭐냐면 전주 그 아중 지구대에서 아버지가 실종 신고를 하니까 아버지의 진술을 받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이 고준희 양의 친부가 펑펑 울면서 제발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내 아이를 좀 찾아달라고 네.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경찰관 정말로 아이가 실종됐구나라고 오인할 정도로 믿었다라는 이런 위장극을 철저하게 했다는 부분이 있어서 가족 3명이 지금까지 국민도 속이고 언론도 속이고 경찰도 철저하게 속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8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철저하게 알리바이를 곳곳에 만들어놨다, 이런 정황들이 지금 이웃 진술에 의해서 계속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사실은 고준희 양을 매장하고 다음 날 가족 여행을 떠납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준희 양의 생일이 7월 달이거든요. 네. 네. 이 생일날 미역국을 끓여서 옆집에다 다 이제 생일이라고 그래서 미역국을 나눠줍니다. 네. 그리고 이 친부 같은 경우는 회사에 우리 애 있기 때문에 빨리 집에 가야 된다. 또 오늘도 술을 마실 수 없다. 애 때문에 보러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변에 애가 살아있고 관리되고 있다는 걸 보내죠. 그 다음에 이제 양육비를 꼬박꼬박 이제 보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행태를 통해서 보면 실제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어떤 알리바이를 확립할 수 있는 많은 입맞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정황을 볼 때 이 고준희의 친부나 그다음에 내연녀나 그 내연녀의 어머니나 이 3사람이 철저히 고준희 양의 사망, 이 매장 이후에 모든 정황들을 다 숨겨왔다는 것이고, 그게 이제 경찰 수사를 하다 보니까 나는 저 거짓말 탐지기 못하겠다, 최면수사 못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을 때 아마 경찰에서는 저거 좀 이상하다, 일반적인 부모와는 좀 다른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아이를 잃어버렸으면 뭐라도 해서 애를 찾아야 할 텐데 수사를 거부하고 뭔가 막 물으면 왜 나한테 묻느냐는 식으로 화를 낸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그다음 또 이제 이 친부 같은 경우는 이 건담이라고 해서 이제 이 장난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걸 끊임없이 이제 인터넷에 올리면서 그 어떤 뭐 팔다든지 이런 행위를 했단 말이죠. 네. 한편으로 보면 애에 대한 관심은 없고 계속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했다는 그런 정황들인데, 결국은 이렇게 많이 숨겼지만 결국은 이 휴대폰이 이걸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렇군요. 휴대폰의 흔적 자체를 나중에 보면 결국 거기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결국은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휴대전화 얘기가 나와서 이걸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자, 경찰에 느닷없이 신고를 하게 됩니다. 휴대전화를 물론 교체한 뒤죠. 자, 이런 것은 경찰을 속일 수 있다는 그런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었다, 그런 자신감의 소산이었을까요? 아마도 휴대전화를 교체할 시점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아마 아하. 결심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런 어떤 실종 신고나 이런 수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수사에서 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이 휴대전화입니다. 특히나 공범이 있는 범죄에서는 공범들과 긴밀하게 연락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통화의 어떤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문자를 통해서 휴대전화와 관련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 공범과 관련되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 자체가 이제 문제될 수가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친부라든가 내연녀라든가 내연녀의 어머니 이 모두가 휴대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체를 전부 다 3사람이 결정을 했고, 다만 이 교체 시점을 일시에 해버리게 되는 경우에 또 수사기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오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계 자체는 본인이 이 친부, 고준희 양의 친부가 먼저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내연녀라든가 내연녀의 어머니가 개통 시점을 조금 혼선을 둬가지고 차등을 줘가지고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데, 결국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 휴대전화의 위치 추적은 본인이 휴대전화를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바꿀 수 없다라는 점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이 과거에 이제 4월 26일과 27일 시점과 관련해서 고준희 양의 이 친부와 고준희 양의 이 내연녀의 어머니가 한 지역에서 위치 추적이 뜬 걸 가지고 경찰에서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연녀도 아니고 내연녀의 어머니가 그것도 자주 가지 않는 이 야산에서 그것도 새벽 1시경에 이 위치가
발각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찰에서는 이 공범들을 분리해서 진술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는데 추가적인 어떤 동기라든가 구체적인 어떤 진술도 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랜 수사 경험이 있는 백기종 팀장님. 자, 이런 경우에는 경찰을 좀 우습게 봤다는 그런 얘기가 될까요? 아니면 어떤 것일까요? 이런 부분. 사실은 경찰을 우습게 봤다기보담도 네. 본인들이 완전 범죄를 장기간 기획하고 그다음에 실행에 옮겼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진술이 계속 번복되는 것도 사실 입을 맞췄지만 경찰의 수사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 포렌식 기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상식적으로 휴대전화를 바꿔버리면 사진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영상물에 대해서는 사라지지만 결국 방금 우리 김남국 변호사 설명을 하셨지만은 기지국 수사나 통화 내역은 사실 음성은 안 나오지만 어디서 누구와 어떤 형태로 몇 분간 몇 초간 통화를 했다는 게 다 드러나고 그다음에 기지국이라고 하는 부분은 같이 움직인 동선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말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이런 어떤 그 지엽적인 그런 수사가 퍼즐 맞듯이 맞춰주다 보면은 거짓말이 들통이 납니다. 이 부분들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결국은 자백을 받아내고 또 준이 양의 군산 야산에 그 안매장한 것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완전 범죄는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형사정책학계에 보고된 강력사건 범죄, 특히 살인사건이라든가 납치라든가 이런 범죄가 검거율이 1위라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블랙박스, 그다음에 교통망이라든가 하는 어떤 CCTV, 또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그 통신수사, 특수기법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얽혀져서 결국은 안전범죄를 깨부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코 어떤 범죄도 다 안전범죄는 없고 밝혀지게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참 그 아이를 유기한 날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뭐 건담 마니아, 건담 만든 사진 SNS에 올리는 거 보면서 정말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그동안에 이제 우리도 피해자다. 우리도 아이를 잃어버린 피해자라고 해서 여러 가지 수사 기법들을 다 거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이 됐으니 예를 들면 뭐 거짓말 탐지기랄지 뭐 동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사 기법들을 그냥 뭐 동의받지 않고 진행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거짓말 수사라든가 거짓말 탐지기 수사라든가 아니면 채말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전부 다 이제 피의자의 진술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피의자의 진술과 관련해서는 임의성이 담보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말 탐지기라든가 이러한 어떤 수사와 관련해서는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은 수사기관에서 이것을 강제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그리고 이것을 피의자가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게 법정에 가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이 되지 않고 그냥 정황 증거로 이러한 정도의 의미가 있다라는 정도, 참고 자료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구준영 수사는 아주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속보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전반적인 진술을 보면 준이 양이 죽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입을 맞춘 정황, 그다음에 여러 가지 쇼를 했던 정황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실은 왜 죽었느냐 사실은 준이 양이 이 문제와 관련한 풀 수 있는 하나의 핵심 이제 키워드가 하나가 풀린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장하는 것은 사고사였다 주장하지만 그러나 경찰은 사고사가 아니라 어떤 이 폭력에 의한 여러 다른 요인에 의한 사망의 즉 어떤 타살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금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내연녀가 어떤 이 사건에 한 번에 지금 그 테두리 안에 들어온 것이죠. 이제 문제는 앞으로 내연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부분을 좀 밝히는 게 앞으로 수사의 핵심적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폭력에 의한 타살 부분은 아직까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김남국 변호사. 뭐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친부의 최초 진술을 보면 아이의 죽음이 이혼 소송에 영향을 미칠까 봐 그랬다. 이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과연? 일반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는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 아이의 죽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 뭐 소송이든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건 맞지가 않고요. 만약 당장에 뭐 정말 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긴급하게 아이가 위험한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당장에 119에 전화를 거는 게 맞고요. 119에 전화 거는 게 늦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을 장례 절차를 치르지 않고 바로 이렇게 유기를 하거나 매장을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가 서로
정말 이렇게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네. 이거는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이혼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상 혼인관계 중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고준희 양의 사망이 이 이혼 소송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고준희 양의 친부가 이야기하는 이 범행의 동기 자체를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네. 경찰에서는 계속해서 이 동기 부분과 관련해서 집중적인 추궁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이 동기에 대한 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고준희 양이 그냥 이렇게 뭐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자체가 네. 아파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유기치사라든가 네. 아니면 또는 살해 의혹을 남기는 점이기 때문에 아마 현점을 가지고 더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정말 부모가 아이가 그렇게 아프면 병원에 먼저 119에 네. 먼저 신고를 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준희 양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알아서 이 약을 꼭 먹어야 되는데 네. 이 약도 꾸준히 먹지 않은 정황이 밝혀졌기 때문에 또 의심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경찰이 수사를 그 행적이라든가 지난 과거에 대한 수사를 쭉 했었는데 네. 병원 기록을 보니까 이 아이가 1월 달에 맡겨진 이후에 네. 그 이제 친모로부터 인수를 받아서 아이를 양육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2월 23일하고 3월 19일 날 머리라든가 뭐 창상 어떤 찰가상이 있어서 봉합 수술하는 건도 있었는데 사실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한 치료를 했다라거나 약을 복용했다는 흔적이 없는 거. 네, 가장 먼저 찾아갈 곳은 5살 고준희 양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전주역입니다. 추악한 진실이 양파 껍질 벗겨지듯 하나씩 공개되고 있습니다. 네, 실종 22일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준희 양 관련 이야기, 백기종 전 수사경찰서 강력팀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남국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준희 양의 비극 관련한 새로운 얘기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데요. 전주 덕진경찰서에서 형사계장이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씨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최초 그 얘기가 거론됐던 전주가 아닌 그 봉동에서 그 사건이 발생해서 거기서 그 추가적으로 옮겨진 것으로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백기종 팀장님, 새로운 얘기들 하나씩 나오는데 그 친부죠. 고 씨에게 굉장히 불리한 얘기들 하나씩 나오고 있죠. 이 사건이 최초에 경찰에서 진술을 어떻게 했냐면 4월 26일 날 네. 그 병원에 치료를 하기 위해서 맡겼던 준이 딸이 이제 아프다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집에 도착을 해봤는데 1시에 그 양할머니죠. 그 네. 내연녀의 친모인 양할머니가 이 음식을 줬는데 그걸 먹고 이제 벽에 부딪혀서 이 토사를 하고 그러니까 토사물을 내고 사망을 했다라고 이렇게 진술이 돼 있었죠. 그러니까 우발적인 사고로 그렇죠. 사망한 우발적인 거다, 이런 사고로 얘기죠. 진술을 했었는데 네.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소위 말하면 이제 통신 수사라든가 여러 가지 수사가 있습니다. 뭐 자동차, 왕래, 뭐 CCTV라든가 뭐 이런 대중교통에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보니까 그 당시에 행동 패턴이 전주 인우동이 아니고 아하. 바로 완주 봉동. 그러니까 내연녀가 함께 살던 주거지로 판명이 됐죠. 네. 그 부분을 추궁을 하니까 그때 진술을 번복합니다. 사실은 양할머니가 있던 전주 인우동이 아니고 바로 완주 봉동에 사실혼 관계 있는 내연녀와 함께 있던 집이었다라는 진술을 번복을 한 그렇군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 이제 준희 양의 아버지 고 씨와 네. 준희 양의 양할머니 두 사람만 관련이 돼 있고 내연녀는 빠져 있다라고 지금 이제 그렇죠. 자백을 했었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내연녀가 추가로 이제 뭐 공범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내연녀가 긴급 체포가 됐죠. 네. 자, 그럼 그 준희 양이 죽어가는 모습을 결국 내연녀도 함께 봤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수사를 나오면 내연녀는 이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네. 이제 지금 주장을 했었는데 그렇죠. 결국 이 내연녀가 결국 이제 그 고준희 양의 이제 아버지 친부의 집에서 고준희 양이 사망을 했고 그 장면을 직접 목격을 했다. 사체 유기 현장에 그렇죠. 같이 있었다 이런 그리고 이제 얘기죠? 그 사체를 이제 실제로 그 어머니 집, 이제 그 내연녀 어머니 집으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그 내연녀의 어머니와 이제 친부 두 사람이 군산으로 옮겨서 실제로 이제 매장을 했다. 이런 게 이제 사건이 얼개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그런 걸로 비춰봐서 지금 어떤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네. 유기와 관련된 혐의를 인정된 상태에서 네. 이 부분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어떤 아이에 대한 학대나 유기 정황에 의해서 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최소 징역 10년 이상 또는 네. 15년 이상의
범죄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이를 보호해야 될 부모들이 그리고 할머니까지 가담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용서할 수 없는 범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248일간의 거짓말, 무려 8개월 동안에 이런 어른들의 실종극, 이 또 천인공노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백기종 팀장님 어떤 겁니까? 양육유장? 네. 뭘 숨긴 겁니까? 뭐 이런 겁니다. 이제 그 DNA 미검출이라고 나오는데요. 네. 통상 아이가 생존해 있다라고 하면 생존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 아이 용품을 샀다라든가 병원을 다녔다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또 집안에서 아이가 만지고 가지고 놀았다라든가 또 뭐 칫솔질을 했다라든가 네. 그 식기를 이용해서 밥을 먹였다라든가 이런 부분이면 반드시 해당자의 그 DNA 소위 말하면 그런 유전자 시료가 검출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주거지 내에서 준이 양이 먹었다. 또 사용했다는 식기라든가 또 칫솔질했다는 칫솔이라든가 네. 소위 생활용품에서 전혀 고준희 양의 DNA가 발견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고민형이라든가 아이가 좋아하는 사실 제 가슴 아팠던 부분은 저겁니다. 아이를 군산의 그 중턱 야산 중턱에 매장을 하면서 그 아버지가 할머니랑 같이 가서 30cm 구덩이를 파고 매장을 하는데 바로 저기에 보이는 평소에 준이 양이 좋아했던 고민형을 또 거기 넣어줬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런 위장을 철저하게 했다는 거죠. 제가 더욱 가정스럽게 느끼는 건 뭐냐면 전주 그 아중 지구대에서 아버지가 실종 신고를 하니까 아버지의 진술을 받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이 고준희 양의 친부가 펑펑 울면서 제발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내 아이를 좀 찾아달라고 네.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경찰관 아 정말로 아이가 실종됐구나라고 오인할 정도로 믿었다라는 이런 위장극을 철저하게 했다는 부분이 있어서 가족 3명이 지금까지 국민도 속이고 언론도 속이고 경찰도 철저하게 속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8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철저하게 알리바이를 곳곳에 만들어놨다 이런 정황들이 지금 이웃 진술에 의해서 계속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보면 사실은 고준희 양을 매장하고 다음 날 가족 여행을 떠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준희 양의 생일이 7월 달이거든요. 네. 네. 이 생일날 미역국을 끓여서 옆집에다 다 이제 생일이라고 그래서 미역국을 나눠줍니다. 네. 그리고 이 친부 같은 경우는 회사에 아, 우리 애 있기 때문에 빨리 집에 가야 된다. 또 오늘도 술을 마실 수 없다. 애 때문에 보러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변에 애가 살아있고 관리되고 있다는 걸 보내죠. 그 다음에 이제 양육비를 꼬박꼬박 이제 보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행태를 통해서 보면 실제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어떤 알리바이를 확립할 수 있는 많은 입맞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정황을 볼 때 이 고준희의 친부나 그다음에 내연녀나 그 내연녀의 어머니 아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일종의 유기치사 형태의 어떤 고의적인 그런 살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들여다보고 있고요. 그렇군요. 제가 또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네. 지금 이 사람들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 세 가족이 네. 굉장히 정황이 많죠. 입을 맞춘 정황이. 네. 신고 4일 전, 12월 8일 전이 4일 전에 일주일 간격으로 전화를 모두 바꿔버렸다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군산 부분도 현장에 가서 이 통화를 전부 전원을 꺼버리고 이후의 행동 패턴에 대해서는 알 수 없도록 한다는 그런 네.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결국은 학대로 인한 사망이 아닌가 하는 부분을 경찰에서 들여다보고 있고요.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전문가들 얘기를 빌어보면 석 달 정도 약을 계속해서 복용하지 않으면 네. 야. 그대로 사망을 할 수 그렇죠. 있다라는 네네. 증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현정 의원, 네. 이웃 주민들이 기억하는 준희 양의 모습 역시 그다지 밝지 않았다고 했는데 자, 어떤 이야기들이 전해집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웃 주민들 같은 경우는 사실 3월 30일 이후에는 뭐 네. 나타나진 않았어요. 이제 그 전에 이제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네네. 결국 이제 준희 양이 또 우는 소리가 많이 났다든지 네. 그리고 이제 또 내연녀가 화내는 소리가 많이 났다든지 그렇죠. 이런 증언들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내연녀가 처음에 이거 사건을 신고할 때 그 이유를 어떻게 됐냐 하면 자신이 원래 데리고 온 6살짜리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아하. 네. 자, 그러면 준희 양이 5살이잖아요. 그럼 두 아이가 굉장히 많이 다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걸로 비춰를 보면 사실은 데리고 온 자녀와 그리고 이제 그 친부의 어떤 자녀, 이가 만약 다투면 예를 들어서 내연녀 입장에서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결국 자기가 데려온 애를 편을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발단 자체가 보면 사실은 여기서부터 비롯됐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준희 양이 굉장히 걸림돌 같은 역할을 한 거죠. 사실 준희 양을 보호해야 될 친부는 사실은 전혀 이 문제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았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친부 같은 경우는 애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네. 뭐 건담이라든지 뭐 자기 취미 생활에만 굉장히 관심을 기울였잖아요. 네. 그런 행태를 보면 결국 준희 양이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일방적인 학대라든지 그런 것들 가정 불화라든지 그런 것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의 정황 자체가 이 사건을 이룬 하나의 원인으로 일단 상당히 중요한 팩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준이 양을 이제 가르쳤던 어린이집 선생님이 뭐 어쩔 때는 준이 양의 혀가 뭐 퉁퉁 부어 있을 때도 네.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차피 부검 결과가 나왔지만 만약에 아이에게 먹여야 할 이런 약들을 좀 고의적으로 먹이지 않았다. 이런 게 나타나도 더 처벌이 강화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혐의점을 보고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준이 양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하는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독할 수 있는 중증의 병을 앓고 있었고요. 네. 또 거기에 더해서 발달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미숙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보다 이제 부모의 주의 의무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 아이에 대해서 부모가 해야 될 최소한의 어떤 의무나 이런 것들을 다 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라고 한다면 네. 이것은 사망 이후에 이 세 사람이 철저히 고준희 양의 사망 매장 이후에 모든 정황들을 다 숨겨왔다는 것이고, 그게 이제 경찰 수사를 하다 보니까 나는 저 거짓말 탐지기 못하겠다, 최면 수사 못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을 때 아마 경찰에서는 저거 좀 이상하다, 일반적인 부모와는 좀 다른 것 아니야. 왜냐하면 네. 아이를 잃어버렸으면 뭐라도 해서 애를 찾아야 할 텐데 네. 수사를 거부하고 뭐가 막 물으면 왜 나한테 묻느냐는 식으로 화를 낸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그다음 또 이제 이 친부 같은 경우는 이 건담이라고 해서 이제 이 장난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걸 끊임없이 이제 인터넷에 올리면서 그 어떤 뭐 팔다든지 이런 행위를 했단 말이죠. 네. 한편으로 보면 애에 대한 관심은 없고 계속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했다는 그런 정황들인데, 결국은 이렇게 많이 숨겼지만 결국은 이 휴대폰 이걸 벗어날 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렇군요. 휴대폰의 흔적 자체를 나중에 보면 결국 거기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결국은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휴대전화 얘기가 나와서 이걸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자, 경찰에 느닷없이 신고를 하게 됩니다. 휴대전화를 물론 교체한 뒤죠. 자, 이런 것은 경찰을 속일 수 있다는 그런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었다, 그런 자신감의 소산이었을까요? 아마도 휴대전화를 교체할 시점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아마 아하. 결심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런 어떤 실종 신고나 이런 수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수사에서 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이 휴대전화입니다. 특히나 공범이 있는 범죄에서는 공범들과 긴밀하게 연락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통화의 어떤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문자를 통해서 휴대전화와 관련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 공범과 관련되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 자체가 이제 문제될 수가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친부라든가 내연녀라든가 내연녀의 어머니 이 모두가 휴대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체를 전부 다 세 사람이 결정을 했고, 다만 이 교체 시점을 일시에 해버리게 되는 경우에 또 수사기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오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계 자체는 본인이 이 친부, 고준희 양의 친부가 먼저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내연녀라든가 내연녀의 어머니가 개통 시점을 조금 혼선을 둬가지고 차등을 줘가지고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데, 결국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 휴대전화의 위치 추적은 본인이 휴대전화를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바꿀 수 없다라는 점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이 과거에 이제 4월 26일과 27일 시점과 관련해서 고준희 양의 이 친부와 고준희 양의 이 내연녀의 어머니가 한 지역에서 위치 추적이 뜬 걸 가지고 경찰에서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연녀도 아니고 내연녀의 어머니가 그것도 자주 가지 않는 이 야산에서 그것도 새벽 1시경에 이 위치가 발각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찰에서는 이 공범들을 분리해서 진술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는데 추가적인 어떤 동기라든가 구체적인 어떤 진술